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부채 일단 유동부채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부채는 저기 분기하면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있으시죠? 네,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하는데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얘네들의 특징은 상거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판매 목적. 네,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거래라고 나오면 판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뭐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저기 7번의 예수금 선납세금. 여기 191페이지 보시면 예수금, 아이고 또 거꾸로 써졌냐. 예수금 선납세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공부하실 때 이게 나와요. 원천징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천징수가 원천이 월급이에요. 일반적으로 돈. 예, 그 돈에서 징수 그러면 세금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다 받는 게 아니고 뭐 띄고 받죠? 세금 띄고 받죠. 그래서 월 200 주겠대. 그럼 200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세금 띄고 200보다 적게 들어오죠. 그 원천징수 관련된 건데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주는 것과 관련돼서는 예수금이에요. 참고로 예수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급 주잖아요. 그러면 월급 줄 때 이 띄는 세금은 회사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남의 돈이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예수금 그러면은 월급 관련된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직원 돈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다. 남의 거다. 그래서 부채 처리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받을 때는 선납세금 처리예요.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세금이라는 거는 많이 내면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받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연말정산하면은 환급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자 수익. 우리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으면 이자 받잖아요. 근데 이자 받을 때 이자 다 주세요? 세금 띄고 주세요? 세금 띄고 줍니다. 그래서 요건 전산 세무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14%대요.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 요렇게 나오면 요거는 선납세금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법인세는요 내년 3월에 내는 거예요. 근데 내년 3월 되기 전에 먼저 뭐 했다? 냈다. 그래서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고 하는 거세요? 선납세금. 원래는 이건 내년 3월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 3월에 낼 거를 먼저 냈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예수금은 뭐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 남 대신 납부만 대신해주는 성격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나오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을 받아놨다가 세금만 대신 납부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요건 이제 다음 주쯤에 볼 건데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내려고 돈 받은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아마 언제냐 저기 다음 주에 부가세 할 때 설명드릴 건데 부가가치세는요 이분이 내는 거예요. 소비자. 네.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커피숍 가서 커피를 시켰어.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혹시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 보다가 부가가치세가 덜 거치고 있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구나. 왜냐하면 소비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세금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구나. 왜냐면 소득세는 소득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대. 그러면 요즘
법인들이 돈을 괜찮게 버나 보구나. 예, 그런 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세금을 많이 건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그만큼 거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1번의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요건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볼 건데 유동의 뜻이 몇 년 이내죠? 네, 1년 이내예요. 장기의 뜻은요? 네, 1년 이후예요. 그래서 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3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3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3년이 몇 년 되죠? 2년. 2년이 몇 년 돼요? 1년. 네, 그 1년 이내가 됐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비유동부채가 아니잖아요. 네, 그때 써주는 걸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왜 써주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한테 보여줄 때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나요? 대충 보여줘야 되나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 회사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었던 거네. 근데 이제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네. 이렇게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보고 이 회사는 갚을 게 늘어났네. 근데 요 갚을 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거는 1년보다 긴 거였었네. 이렇게 정보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동성 장기 자산은 없어요. 네, 부채 쪽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정보를 보는 입장에선 자산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얼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 쪽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씁니다. 참고로 얘는 결산이에요.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요 갚아야 될 돈이 1년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때 이제 써주는 건데 요건 결산할 때 따로 보면서 또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엄청나게 많은데 안 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그 다음에 쭉 어디로 오시냐면 197페이지로 잠깐 와주세요. 거기 보시면 가수금 대 가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일시적 가계정. 그 다음에 임시계정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일시적 가계정이나 임시계정이나 잠깐 쓰고 말겠다는 뜻이에요. 가수금은 수금은 했는데 누가 돈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누가 돈 줬는지 모를 때. 가지급금은 돈은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를 때. 그래서 일시적 가계정, 임시계정들은 대부분 다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돈 줬는데 이 사람이 어디 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때 쓰는 거를 가수금,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채의 키포인트는 206페이지 비유동 부채예요. 왜냐면 부채 관련된 쪽은 솔직히 이론에서 낼 만한 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분계 쪽에 많이 나오지 이론에선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206페이지 보시면 2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퇴직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저기 사채.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일단 퇴직금 먼저 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 받으시려면 몇 년 이상 다니셔야 되죠? 1년 이상. 그래서 원래 퇴직금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 전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들 중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예. 근데 그런 게 가능했었던 게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래도록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3개월 빠졌어요. 3개월의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어. 근데 내가 그 회사를 20년 다녔어. 그러면 1억이에요. 맞죠? 50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얼마 나와요? 1억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예, 지금은 직장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아니면 연봉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직하면은 더 준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항상 1년에 몇 번씩 TV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좋은 데라고 알아보고 이직을 했는데 합격됐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 회사를 가봤더니 내용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다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구두로 한 거는 반만 믿으세요. 왜냐하면 구두라는 건 말이잖아요. 말로 한 거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거나 도장 찍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기 카카오톡이었나 네이버였나 거기에서 사람들 채용하려고 뽑았는데 합격했습니다 하고 불합격해버렸잖아요. 예, 왜냐면 채용을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안 뽑아버렸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앞으로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맨날 이거 퇴직금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구한 적이 있었죠. 중간정산이라고. 네. 그래서 중간에 필요하면은 퇴직금 빼줄 수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1년 되면 퇴직금을 그냥 중간 정산해서 줘버리고 땡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호봉제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도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 되면 그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줘야 되는 퇴직금이 어때요?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중간정산 제도를 줬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젠 평생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반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치킨집 차리고 커피숍 차리고 이런 개인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인 사업이 다 잘 안 되죠.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최소 70%는 문 닫잖아요. 네. 그 다음에 5년 되면은 한 10% 이내? 네. 10년 되면은 뭐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남아있죠. 대부분.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 군데에 오래 있는 집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그만큼 장사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무슨 고민을 하냐면 원래 퇴직금을 왜 줘요? 원래 퇴직금의 목적이 뭐예요?
예, 퇴직 후에 안정적으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쓰라고 퇴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노후되기 전에 고갈이 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열심히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죠.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퇴직금 제도가 아니고 대부분 회사가 무슨 제도예요? 퇴직연금 제도예요.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노후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노후되기 전에 다 써버리네. 그래서 퇴직금도 연금처럼 받으세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직은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아직 법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필요하면요. 은행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빼줍니다. 원래는 빼주면 안 돼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에는 뭐 결혼하거나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요런 몇 가지 빼놓고는 원래는 못 빼게 막았어야 돼요. 예. 근데 아직은 이제 국회에서 일들을 덜 하시다 보니까 퇴직연금 쪽 뺏쓰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걸 뭐라 그랬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당 나오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법 쓴다 그랬죠? 충당 나오면 무슨 법? 보충법. 왜냐하면 대손충당금도 보충법이잖아요. 그래서 충당이라는 글씨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쓴다? 보충법 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연금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긴 거 좋아해요? 짧은 거 좋아해요? 사람들은 짧은 거 좋아하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안 하고 DB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안 하고 DC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시험은 DB형, DC형 안 나와요. 저희 시험은 영어를 안 좋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줍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해요. 근데 좀 더 부연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궁금해.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퇴직연금이라고 치면 블로그가 몇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두세 개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퇴직금처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누가 운영을 하냐면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부터 써드리는 건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에서 현재 한 70% 정도만 입금을 해요. 70% 정도만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펀드를 주식을 한다거나 사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공채를 산다거나 은행에 예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을 회사에서 채워서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만 다 받습니다. 왜냐면 이 운영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잘 돼도 회사 탓, 안 돼도 회사 탓이에요. 예, 직원은 그냥 그 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로 이거는 누가 많이 하냐면 대기업에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은 여윳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DB형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요거는 직원이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입금을 다 해줘요.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만약에 이 사람이 퇴직금이 1년에 240만 원이야. 그러면 12로 나눠서 한 달에 20만 원씩 그 사람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통장에다가 넣어줘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만뒀을 때 회사에서 이 사람 그만뒀습니다라고 그 은행에다가 전달해주면 그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그 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퇴직연금 통장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직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과감한 사람이라 주식에다 투자했어. 근데 이 주식값이 떨어졌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반대로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주식이 엄청나게 잘 됐어.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못 될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저처럼 소극적이신 분은 그냥 적금에다 넣어 놓으세요. 그럼 이자율은 몇 프로 안 되는데 원금은 보장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어차피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이야. 이러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주식이나 이런 데에다 막 100% 올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받아야 될 거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 중소기업에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돈의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채워줘야 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저는 중소기업이 이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도 생겼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일단 이 그 확정 기여형으로 들어가 있는 돈은 내가 뭐 할 수 있죠?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강제라 문제인 거지. 회사에서는 강제적인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쨌든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3년금 시대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얘네들은 다 강제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개인연금. 네. 요거는 강제가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세 개 합쳐서 200은 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200은 그냥 생활만 하는 겁니다. 좀 윤택하게 하려면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제 나이 55세 되면 이거 나와요. 보험회사에 개인연금 들어놓은 게 있어서 저 죽을 때까지 359만 원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아 참고로 이거 13만 원짜리예요. 네, 13만 원짜리예요. 네. 13만 원짜리고 10년 부었어요. 네. 그럼 저 죽을 때까지 살면 저 오래 안 산다 그랬잖아요. 100살까지 살면 45 곱하기 360만 원 하면 1억 6,200 받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00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되면 뭐 300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족이면은 부부 합산해서 해요. 네, 당연히 개개인적으로 200, 200 나오면 좋겠지만 200, 200이 쉽진 않아요. 맞죠? 네. 연금으로 200 넘는 게 쉽지 않아요. 현재 국민연금 받는 사람 중에 몇 명이라고 그랬더라? 2,000명인가 3,000명이 월 200 이상 받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2,000명인가 3,000명이면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하나로만. 그래도 공무원들을 많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많이 내기도 합니다. 네, 많이 내기도 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많이 받아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지금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 교사 공무원 출신. 왜냐면 부부 교사 공무원 출신으로 최근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요 한 명당 300 이상 나와요. 여기에서 일하셨던 분도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퇴직하셨거든요. 350인가 나온대요 연금으로 한 달에. 부부가 만약에 두 명이 다 300 나오면 얼마예요? 600이에요. 근데 현재 공무원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예전 분들이시고 현재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 이제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참고로 국민연금도 줄어들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어떻게 발표할 거냐면 이게 제일 높아요 확률은. 국민연금 더 내고 받을 때 덜 받는 거.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없잖아요. 이거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애들을 5, 6씩 낳으시면 해결돼요. 근데 왜 5, 6씩 낳아야 되냐? 문제는 하나입니다. 결혼율이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혼율이 올라갔거든요. 왜 이혼율이 올라갔는지 아세요? 결혼율이 떨어져서 이혼율이 올라간 거지 이혼하는 비율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대요. 근데 결혼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혼율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결혼율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대요. 예, 그만큼 이제 결혼할 사람 적잖아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노총각들을 봐본 결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저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혼자 살려면 뭐가 많으셔야 돼요? 그렇죠. 돈만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골드미스라고 하죠. 골드미스가 시집 못 가는 이유가 뭐죠? 아니에요. 골드미스가 시집 못 가는 이유는요, 자기하고 비슷한 남자를 찾거든요. 근데 남자는 돈 있으면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를 봐요, 저기 아래를 봐요? 저기 아래 봐요. 그래서 골드미스들이 시집 못 가요. 저 아는 애들도 돈 잘 버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30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몇 살만 보냐면 20대 후반까지가 커트라인이에요. 30대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돈 있는 애들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나이대든 뭐든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돈 많은 애들은 내가 좀 괜찮게 벌어, 1년에 한 억 단위로 벌어, 그런 애들은 대화해보면 다들 20대 후반까지밖에 안 봐요. 그래서 골드미스들이 시집가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그 결혼정보회사 하시는 분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잘 준비하세요. 얘네 두 개는 강제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강제니까 요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드세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윳돈이 있어 그러면 드는 거고, 여윳돈이 없어 그러면 못 드는 거고. 참고로 저는 제가 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들어놓은 거예요. 결혼할 때 선물로 마무리 다 치셔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은 100원 한 푼 안 들어갔어요. 저기에. 저희 어머니 주특기가 목돈 생기면 보험 마무리 지으시는 거라. 그래서 요런 건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채 볼게요. 사채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회사가. 그래서 회사가 목돈이 필요하면 돈 필요할 때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채 발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자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이분이 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시장 이자율은 여기서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럼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10%고요. 이만큼 주진 않지만 은행에서도 10%를 주겠대. 그러면 이때는 요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그 투자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자율이 똑같으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면 두 개가 뭐 하니까요?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달라질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주겠대. 근데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은 7% 주겠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회사로 가겠죠. 그러면 그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회사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싸게 팔아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우리한테 100억이 있어요. 얼마가 있다고요? 100억. 100억에 10%면 몇 억이죠? 10억이죠. 근데 100억에 7%면 몇 억이에요? 7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냐 7억이냐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10억에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자? 비싸게 팔자. 이게 시장경제 원리잖아요. 우리 집값이 올랐죠. 왜 올랐어요? 비싸게 팔아도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죠. 왜요? 비싸게 팔면은 안 팔리니까. 별거 없어요. 또 비싸게 내놔도 팔리네? 그러면 살 사람이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명품백. 명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팔아도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안 팔려봐요. 한 명도 안 사봐. 가격 당연히 내리죠. 근데 안 내리잖아요. 왜 안 내려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2년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의 사진 탑10 안에 든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느 백화점에서 이거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어느 백화점에서 명품 할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샀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게 2년인가 3년 전에 그 1년을 빛내주는 사진 중에 하나였어요. 요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힘들다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 줄 건데 은행에 넣으면 14%, 13% 준대.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은행 가겠죠. 그러면 우리 거 안 팔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또 비싸게 파냐 싸게 파냐가 딴 거 없어요.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싸게 팔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비싸게 내놨는데 팔려. 그러면 계속 비싸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우리는 액면 이자율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 기준으로 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서 써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자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 많이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팝시다? 비싸게 팝시다. 우리 할증이란 용어 알죠? 왜 알죠? 택시. 네. 택시 때문에 할증이란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작으면 할인 발행. 네. 그래서 이자를 적게 주면 살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적으면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그래서 음식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네. 비싸게 내놨는데 팔려. 그러면 비싸게 계속 가는 거고.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가격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사업하실 분들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가격 책정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백종원 씨가 싸게 해라 싸게 해라. 왜요? 싸게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오잖아요. 다른 데 가면 10,000원인데 우리 집에 오면 9,000원이야. 사람들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맨날 원가 계산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 기사 뜨면 요즘에 저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댓글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네 프랜차이즈나 잘해라. 왜냐면 백종원 씨 이름 붙어있는 프랜차이즈들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백종원 씨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요리사잖아요. 그래서 요리사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짜장면집 한 3-4군데 가봤는데 한 군데 빼놓고는 맛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요리사의 이 불맛이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외우기만 할 건데 사채도 상각을 해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쓰는데 요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이에요. 요 시장이자율이 다른 말로 유효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깊숙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번 도전했는데 4번 다 실패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를 써봤는데 그 다음날 수강생분들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어저께 한 거 기억나요? 그랬더니 한 명도 기억 안 난대.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시도해보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냥 외우고 끝낼 거예요.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줄만 외울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알죠. 할증은 비싼 거, 할인은 뭐 한 거예요? 싼 거. 그러면은 결과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항상
할증과 할인은 반대적인 성격입니다. 왜냐면 할증은 비싸고 할인은 싸니까. 근데 유일하게 얘가 같이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상각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채 할인 발행 상각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주면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할증은 비싸니까 증가한대. 맞아. 그러면 할인은 줄어드니까 뭐 할 거예요? 감소할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둘 다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맞는 말 같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뭐 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가시면 중급 회계책이라고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 제가 왜 설명을 안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예, 까마면 글씨고 하야면 종이에요. 예, 저도 이거 사채 이해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문제만 한 50개 풀었나? 그랬더니 요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시험에선 거의 안 내요. 거기까지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고요. 이거보다 더 내면 죄송한데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가성비가 빵점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두 장짜리에는 증각이라고 써 있는데 증각. 증갑니다. 증각이라고 써 있어요? 오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두 장짜리 증각으로 되어 있대요. 증가예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요즘에 이거를 내시는데 거기 210페이지 위에 보시면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10페이지 위에 보시면 충당부채랑 무슨 부채요? 우발부채. 시험은 우발부채가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충당부채는 2분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부채는 대부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주려고 쌓아놓는 거죠?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딴 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충당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발부채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발의 뜻이 뭐예요? 우발적이다.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우발 그러면 이거예요. 소송. 왜냐면 우리 소송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이거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변호사들은 자기네들이 100% 이길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야 수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발이라는 건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겼을 때 우리가 얼마를 갖는지, 졌을 때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 현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석 처리. 그래서 거기 밑에 표에도 우발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이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뭐든지 다 수치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소송이라는 거는 수치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현재 뭐 관련돼서 소송 중이며 현재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글로 적는 걸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석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발부채라는 건 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그래도 우리 보면은 소송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왜 이게 졌지? 왜 이게 이겼지?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00%는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못 해요. 왜냐면 정확하면 회계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100% 이길 거야. 예, 근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뭐요? 주석. 예, 요것만 찾으시면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만 보는 시험은 그냥 외우라 그래요. 우발 나오면 주석이다. 예. 근데 참고로 저희 시험은 요것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예.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또 볼게요. 그리고 잠깐 어디 와 보시냐면 217페이지 잠깐 와 보세요. 거기 문제 2번 있거든요. 2번 한번 풀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정답 몇 번이요? 예, 3번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예,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딱 나옵니다. 내면 10번 나오면 9번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시험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시험들도 잘 내요. 왜냐면 누가 봐도 할증은 비싸, 할인은 싸. 예, 이런 부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218페이지 9번. 그래서 같이 보시면 9번의 정답 몇 번이세요? 3번이요? 네, 4번. 왜냐면 우발 나오면 뭐라고요? 주석. 근데 4번에 보시면 우발 부채인데 뭘로 처리한대요? 부채로. 네, 부채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주석 나와야 돼요. 근데 9번 문제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으로 얘는 많이 안 다뤄요. 워낙 안 내는 문제라. 네. 요거는 그래도 몇 번 더 다루긴 하는데 우발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문제 자체 빈도수가 높은 편이 아닌지라.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요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한 번 들었죠.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시험장 가서 기억날 확률은 어때요? 낮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런 문제들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어려워도요. 계속 나오면 시험장 가면 풀어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는 솔직히 맞추라고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자격증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 안 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 안 틀려서 합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어려운 거 맞추려면은 쉬운 것보다는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걸 못 맞춘다 그건 아니지만 어떤 분 보면은 꼭 보면 하지 말라는 거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애매모호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69점, 68점, 67점 나오시면 화면 캡처해서 보내지 마세요. 본인도 안타깝지만 보는 저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다음 반은 얼마나 괴롭혀야 될까? 맨날 숙제 내줘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전산에게는 그러면 문제은행식이 아닌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식. 모든 자격증 시험은 문제은행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게 많이 나오면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고 자주 나오던 게 많이 나오면 합격률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저희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오던 걸 많이 냈어. 그러면 합격률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잠깐 합격률 보여드렸었는데 합격률이 높았던 시험은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시험이고요. 합격률이 낮았던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제가 많이 나오면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험은 문제은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내면 죄송하지만 붙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은행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조금만 보고 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분계 풀고 마무리 할 겁니다. 자본. 그래서 자본은 요렇게 구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산이 아파트예요. 만약에 그래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남의 돈이 7억이야.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면 대출 예전에 많이 나왔을 때 80%까지 나왔었어요. 맞죠? 그럼 이렇게 집 산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 집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자본 그러면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 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이 많은 회사가 튼튼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회사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돈 안 쓰고 많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1년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뭐 몇십조 된대잖아요. 맘먹고 끌어 땡기면.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삼성 쪽에 부지 사면서 좀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기아도 아마 끌어모으면 몇 조까지는 끌어당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원래는 돈 벌면 써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경기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알 준비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쓸 돈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뭐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은 컴퓨터가 다 할 거라. AI가. 그래서 자본은 내일 볼 거예요. 예, 지금 12시 20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분계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